이거 책은 읽고 계시죠? 책은. 아니, 그 정도는 대답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맞냐 틀리냐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읽고 있느냐를 물어본 내용 정도인데, 그것도 지금 못 들은 차니, 너무 그게 생활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예? 아니, 좀 읽어는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좀 있으면 이 교재가 또 바뀔 거 아니에요. 요약집이나 이런 걸로 나오면, 그걸로 또 바뀌면, 아니, 이거를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요약집 나오면,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약집이 나와서 주변 사람들이 얇은 책을 보기 시작하면요, 두꺼운 책을 안 꺼내요. 사람들이 자기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꺼운 책을 갖고 있다가도 옆에서 얇은 책을 꺼내면 얘를 집어넣고 자기도 얇은 책을 꺼내요. 그게 심리예요, 심리. 그러면 자기 공부잖아요. 만약에 주변에 합격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라고 제안을 얘기했을 때 그거는 그 사람 스타일에 맞는 거고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공부 방법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쭉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석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습을 조금씩 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복습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거 계속 돌기만 하면 물론 나중에 시간을 이제 지나가면 조금씩 개선이 되겠으나 빨리 해서 동차를 합격하려고 그러면 복습을 조금씩 해야 돼요. 복습을. 에? 아니 남아서 공부하냐면은 그냥 가고 책 좀 읽으라 그래도 그냥 한 번만 째려보고 말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합격은 해야 되잖아요. 합격은. 지금 이제 학생분들이 조금씩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이제 시점이 됐어요. 4월도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좀 있으면 5월이고. 그렇죠? 네? 정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부동산 투자해서법 개정된 거 얘기해 주고 갔나요? 안 했나요? 280페이지를 가시면 280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단가로 이번에 주식의 분산이라고 있죠. 자기관리가 100분의 30이고 위탁관리가 100분의 40이죠. 예, 그거는 삭제됐어요.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걸로 통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관리는 100분의 30, 위탁관리는 100분의 40 있죠. 그 조항은 삭제시켰어요. 개정이 돼서. 이게 3월 21일자로 개정이 됐고요. 9월 22일 날 시행해요. 올해. 이게 작년 같으면은 얘는 신경을 안 써서도 됐어요. 작년까지는 시험 공고일이 만약에 7월 15일이면 7월 15일 이전 법령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시행되는 거는 시험이 안 나오는데 올해는 제도가 바뀌어서 여러분 시험 보는 당일날 있죠. 예, 당일날 법령까지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얘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수정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이 조문에 1항이 자기관리, 2항이 위탁관리 이렇게 두 개가 구분돼서 표시가 돼 있었는데 그 조항을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부동산 투자 회사는 최저자본금 준비안이 끝난 후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딱 정해버린 거야. 그리고 배당에 대한 것도 추가된 게 있는데요. 걔는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안 나오냐면 걔는 그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그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애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자, 다시 이제 141페이지로 오셔서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토지용 규제에 따른 그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좀 아까 지역지구제 배우셨잖아요. 자, 일단의 지역이 있는데 정부는 이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요. 여기는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 지주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지역의 지주는 개발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그린벨트로 묶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럼 정부는 그린벨트로 묶은 이유가 뭐냐면 현재 우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는 이 공간만 개발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잉 개발하는 것이고 개발해도 비용만 들어가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 후손에게 넘긴다는 취지로 여기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좋아하죠.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지주들은 손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 수 있죠. 왜 많고 많은 땅 중에서 내 땅만 그린벨트로 묶여야 되느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이 민원을 받아들여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금전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개발권을 상실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한 뭐를 발급해 주냐면 이걸 발급해 줘요. 개발권을 발급해 주되 이게 양도가 가능하게끔 허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입은 손실을 어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냐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그러면 이쪽 지역에 개발지역이 있죠. 여기는 개발 총량을 규제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5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 개발지역 같이 땅값이 비싼 동네인데 이게 만약에 층수가 제한이 되면 이익이라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거 이상의 공간을 지어야지만 뭐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가? 개발권을 사들이면 그 면적만큼은 추가적으로 개발을 허용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개발권을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자기가 얻는 이익의 일부를 가지고 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기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슨 제도다? 이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가 시행이 되면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과밀 개발이나 난개발 이런 또 후유증을 낳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상이 허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토지 소유자 간의 문제만 다뤄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여기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권 양도제에 있을 때 단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점이 있죠. 예, 장점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정부의 개입에 의한 방법이 아닌 시장 자율조절 기능에 의해서 손실을 보상하려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결국은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전에 이제 시험에서 그렇게 한번 인용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용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토지 공개념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 이렇게 돼 있죠? 예, 토지 공개념에 관한 부분은 참고하셔도 돼요. 지금은 뭐 법안 자체가 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예전에 시험에서 그건 한번 나온 거예요. 거기 143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토지 공개념 관련 제도라고 있죠. 예, 그 중에 예전에 토지 공개념 3대 법안이라고 해서 개발 부담금제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보면 토지 초과 이득세하고 택지 소유 상한제 있죠. 예, 두 개가 있었는데 둘 다 폐지한 거예요. 위헌 판정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논리가 뭐였냐면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있죠. 6대 도시에서는 개인이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를 200평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대신에 이걸 초과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초과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서는 앞으로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토초세라고 해서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법을 배우셨지만 과세를 하려고 그러면 이익이 실현이 되는 시점에서 그걸 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간주한 거라고요. 앞으로 발생할 거라고. 그러니까는 토지 소유자들이 우연 제청을 했겠죠. 이거를. 그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게 정치적인 것도 깔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끄는 거예요. 이게 문민정부 때 시작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국민의 정부 시절이니까 IMF 터진 직후 있죠. 예, 그러니까 투자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이 자체가.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를 위헌 제청을 했을 때 지주들 중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정부가 부과한 세금이니까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면서 위헌 제청을 한 사람들이 있고 안 내고 버팅기면서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위헌 판정을 받아가지고 폐지됐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냈던 세금 있죠.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데 없던 걸로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낸 사람들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도 처리가 깔끔하진 않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위헌했으면 법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동안에 냈던 것은 부당하게 낸 거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낸 거는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 해서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래갖고 그래도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있죠. 예, 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예, 개념 정도. 우리가 그때 간평에 대해서 한번 들으셨죠? 예, 나중에 이제 가격 공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표준지 평가 기준이라고 있어요. 그죠? 표준지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하는 것을 또 원칙으로 해요. 근데 이 개발 이익이라는 게 현저하게 드러났을 때 그걸 반영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확인되지 않는 이익까지도 반영해서 평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나중에 추가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라고 있죠. 클라크에. 참고하셔도 돼요. 시험상에서 인용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뒷장에 넘어가시면 상단에 직접 부가법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 방법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것도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냅두셔도 되고 대신에 그 밑에 가면 주택정책이라고 있죠. 주택정책에 들어가시면 여기는 매년 시험에 인용이 돼요. 근데 주택정책 중에서 제일 먼저 임대주택 정책 있죠? 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임대주택 정책은. 시험에 잘 인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별표 한 3개 막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근데 임대주택 정책에 보면 임대료 규제가 있고요. 임대료 보조가 있고요. 공공주택 건설 정책이라는 것도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고요.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고요.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불변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얘하고에 대한 논리에서만 요 관계를 정리하시면 되고 얘는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 논리는 지금 안 나와요, 잘. 지금은 공공주택의 유형이 있죠. 네? 그거를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유형에 대해서 알아둬야 돼요. 그죠? 민간 임대주택을 통해서 임대주택이 그 공급되는 경우도 있죠.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준공공 임대주택하고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준공공 임대주택이. 일단 특징이 뭐냐면 이 임대사업을 하는 거는 국가기관이 아닌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나 지자체라든가 토지주택공사 걔네들이 해서 움직이는 거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시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세주택?
시중 전세가의 한 80% 수준에서 전세를 주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20년이에요. 이걸 30년이라고 해서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20년으로 또 정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거예요. 준공공 임대주택이 무슨 얘기냐면요. 임대사업자가 이거를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군구청장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세무서에도 신고를 해야 돼요. 양쪽의 신고가 들어야지만이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비도 지원을 해줘요. 지원해 주는데 단서가 달린 게 뭐냐면 8년의 기간 동안 임대사업하면서 임대료를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올려받아야 돼요. 5% 이상 올려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이었는데 10년이 8년으로 바뀐 거예요. 개정이 돼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두 번이 나왔어요. 10년으로 한 번 등장했고 8년으로 한 번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 8년으로 나온 거예요. 개정이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유형이나 몇 가지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나중에 또 우리가 추가로 자료에서 정리를 해드려요. 시험에 필요할 것 같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여기 오후에 그 기출문제 이거 하잖아요. 네, 뭐 한번 있을 거예요, 이거. 정책 쪽에 가면.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임대료 규제는 공급을 감소시키죠. 네, 여기 보는 임대료 보조는 공급을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정책의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얘가 더 낫다는 거예요. 얘가 왜 나은 방법이냐면, 임대료 규제라는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립 서비스예요. 말로만 규제를 하지 돈을 쓰는 건 없어요. 근데 얘는 임대료를 보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실효성이 좋은 거예요. 임대료 보조가. 그래서 그 내용을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제일 먼저 임대료 규제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요, 정부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한선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설정해 놓고 그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최고 가격제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일단 제도를 시행할 때는요, 규제 임대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임대료가 있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통제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는 아무런 효과가 있다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 효과가 있어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효과가 없어요.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단기를 보게 되면요. 자, 이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정부가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5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기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고 임차인이 혜택을 봐요. 단기에.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단기에 이 제도는 임차인이 혜택을 보고요. 여기는 단기에 임대인이 혜택을 봐요. 거기까지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할 때 이거를 구분하라고 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임대료를 이렇게 통제했잖아요. 그죠? 그럼 임대 사업자들은 지금 임대 수입이 이렇게 줄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들의 수익이 줄었으면 이 사람들은 임대를 다시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임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줄여야죠. 근데 공급이 못 줄어들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소득 중에 일부가 누구에게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로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누가 혜택을 본다? 임차인의 혜택을 볼 때 그때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거 있거든요. 이때 수요는 많이 증가하지 않아요. 왜 많이 증가하지 않냐면 임대료가 싸졌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내가 독립을 할 수 있거나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수요자들도 구매력을 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나 공급이나 단계 다 비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계는 초과 수요 현상이 크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임대료 규제라든가 분양가 규제가 가격 통제 정책이에요. 근데 이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단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에만 효과가 있지 장기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장기에는 다 뭐만 나온다? 부작용만 나와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통제했잖아요. 그렇죠? 네, 통제하고 난 다음에 임대료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자, 임대업자는 단기에는 임대 사업을 바로 접기도 힘들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기에는 조정이 힘든데 장기가 되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도 다 끝났잖아요. 이거 받아봐야 별 채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구매력의 조정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는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는 늘어나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또 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초과 공급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간단하게 반어적인 표현을 잘 쓴다고요. 지금은 초과 수요가 발생한 상황이죠. 근데 뭐가 발생했다?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면 틀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원래 임대료가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가?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시장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중 가격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고 얘는 규제 임대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가격에 이중 가격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임대주택의 뭐가? 질이 떨어지죠.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업자들이 임대주택 관리에 신경을 써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요거 받잖아요. 요거 받는데 지금 줄 서 있잖아요. 임대주택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는 관리에 신경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여기 세종시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나가지고 서울의 노원 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노원까지 출퇴근하는 게 힘들죠. 그럼 주거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종에서는 50만 원 주고 있는데 거기 가면 150을 줘도 주거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혼자서 원거리를 갖다 뭐 해야 돼요?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이동이 어떻게 돼요? 제한이 되겠죠.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개선이 된다. 질이. 그 다음에 주거 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요, 145쪽에 임차인의 수요는 증가하고 임대인의 공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질적인 임대주택의 질적으로 저하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음성적인 거래라는 게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압축을 해서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를.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면 선생들이 문장을 바꿔주는 게 이 네 가지 패턴 안에서 바꿔줄 거예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있죠. 예. 뒤에 가면 분양가 자유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건 이제 분양주택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드리겠는데, 뭐도 알아야 되냐면, 분양가 규제하고 더불어서 분양가 규제하게 되면 얘하고 똑같아요. 건설업체의 채산성이 떨어져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분양가를 받으라고 통제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그 주택건설업체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보존해 줄 요량으로 허용해 준 게 주택선분양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택선분양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고요. 건설자금을 누구로부터? 수요자로부터 조달받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시험에 선분양 제도라는 게 단어 하나가 이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묶어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출제자들이 단어를 새로 주면 암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낼 수도 있다. 대비해라. 이런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나중에 그거랑 같이 우리가 정리하면 되고 지금은 임대주택 정책부터 근데 분양주택 일단 분양가 상한제도 별표는 해놔야 돼요. 별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147페이지에 주택 보조라고 돼 있죠. 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임대료 보조 있죠. 네. 임대료 보조를 가지고 얘도 알아야 돼요. 자, 임대료 보조는요, 정부가 소득 수준이 나는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임대료 보조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도입이 안 돼 있어요.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들어봤죠? 네. 그게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고 2008년부터 얘기했는데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월세가 비중이 그래도 싼 편은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가구당 월세 5만 원 보조해 주는 건 티도 안 나잖아요. 10만 원 보조도 그렇잖아요. 그럼 최소한 못해도 30만 원 이상을 보조해 준다고 가정하게 되면 전국에 임대료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만 가구만 된다 손치더라도 100만 가구에게 매월 3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거는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계속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입은 안 되고 있어요. 다만 서울시라든가 지자체별로 이렇게 가구에다가 일정한 부분에 그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시스템은 있어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아직 시행되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럴 때 임대료 보조의 유형을 보게 되면 이게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자,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보게 되면요. 소득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가격 보조해 줄 수도 있고 현물로 보조해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물 보조는 쌀이나 라면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고요. 가격 보조는 쿠폰으로, 소득 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자,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때 소득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무슨 보조를? 집세를 보조해 줄 수도 있어요. 이걸 가격 보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들의 그 효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게 나아요? 쿠폰으로 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유리하죠. 내가 알아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책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정책 측면은 뭐냐면요.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 있죠. 네, 이거를 증가를 이제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는 이걸로 주는 게 낫다는 거야. 뭐로 주는 게? 쿠폰으로. 경기도에 가면 그 인천 가는 쪽에 계양이라고 있죠. 들어보셨나요? 남쪽 경기 남부에 가면 평택이라고 있죠. 양쪽에 임대주택을 공급한 거예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근데 얘는 100% 분양이 됐는데 얘는 미분양이 발생한 거예요. 얘가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얘가 수도권 전철이 연결이 됐고 그러니까 직장하고 가깝다고 인식이 됐는데 얘는 의식거리상 상당히 멀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는 미분양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문제가 되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거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미분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조해 줄 때 현금으로 안 주고 쿠폰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쿠폰상에서는 임대료로만 쓰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임대주택의 소비가 늘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책 차원에서는 현금보다는 뭐가 낫다? 쿠폰으로 주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도 보조해 줄 수 있죠. 주택도시기금 아시죠? 자, 앞전에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이거. 그리고 밑에 가서 은행들 보면 예전에 은행이 국민주택기금 있죠? 취급은행 이렇게 돼 있다. 이걸로 명칭이 바뀌었다고요. 주택도시기금으로.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은행이 총괄수탁은행이고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우리은행이 왜 총괄로 가냐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지분이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우리은행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걔들도 이제 매각하고 나면은 정부의 입김을 뭐 강하게 넣을 만한 애들은 별로 없어요. 다 외국의 투자자들이 지분을 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공사가 설립을 한 거예요. 그죠? 대한주택보증이 전신이고 명칭이 바뀐 거예요. 걔네가 지금 관장을 해요. 그게 얘네를 지원해주면 이게 저리로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싸게. 그러면은 당연히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공급되는 주택의 임대료도 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임대료의 안정화 측면에서는 이게 유리해요. 공급자 보조가. 근데 공급자 보조를 해주게 되면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려요. 왜냐하면 공공주택은 당연히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소비하고 싶은데 알아봤더니 세종시는 공급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어딘가 봤더니 조치원시는 공급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싸게 소비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주거 이동을 해야 돼요? 조치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생산자 보조, 그래서 생산자의 보조에 보시면 단가로 2번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거기 보면 거기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임대료 보조의 효과라고 나와 있죠. 예,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보조에서 집세 보조해 주는 케이스 있죠. 예, 이거를 보조해 줄 때 단기가 있고 뭐가 있다. 장기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에 정부가 뭐를 보조해 주면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겠죠. 월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보조받은 것만큼에 대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증가해요? 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급은 불변. 그러니까 뭐가 상승해요? 임대료가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인이 뭐를 얻겠어요? 초과 이윤을.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아까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 임차인이 혜택을 받죠. 여기는 단기적으로 누가? 임대인이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단기는 공급의 조정이 어렵지만 장기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나니까 임대료가 다시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는 공급을 어떻게 돼요?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보조받은 것만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거기 교재에 보면은 그 그래프 나와 있는 것 있죠? 예, 그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이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그래프 그리면요 싫어해요. 그려드려봤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프 없어도 저 정도 논리만 아셔도 충분하다고 하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옆에 가면 저가주택시장 뭐 신축 금지가 있고 고가주택시장 신축 가능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시험에 인용이 안 되니까. 그죠? 대신에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저가주택시장의 그래프 과정은 그 그래프는 아닌 거예요. 그래프가 그건 아니고 다른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그리고 우리 교재는 여기서 여가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여가가. 거기 보면 149페이지 하단에 하면 여가라고 있죠. 예.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론에 가시면은 주택시장 분석에서 대부분 여기서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이 임대료 보조 과정에서 여과가 되는 과정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다가 편제를 여기다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주택시장에 여과 과정하고 주거분리를 묶어서 출제해요. 예전에는 여과를 따로 내고요. 주거분리를 따로 냈는데 이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과 과정과 주거분리를 묶어서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과라고 나와 있죠. 자, 여과라는 것은요. 그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 하향 여과가 있어요. 자, 이 상향 여과라는 거는요.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이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 상향 여과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있죠. 이게 뭐로?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냥 전환되지는 않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있죠. 예. 이 과정을 거쳐서 하향 여과라는 것은 거꾸로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있죠. 이게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걸 하향 여과라고 그래요. 하향 여과. 이게 결국 주택이라는 게요. 공급된 이래로 소득 계층에 의해서 이게 여과되는 과정이 되풀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런 여과에 대한 논리를 보시면요. 가정이 뭐냐면 수준을 정해주고요. 일정 수준 이상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그러고요. 일정 수준 미만의 주택을 무슨 주택? 저가주택이라고 그래요. 저가주택. 그죠? 그런데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은 얘를 신축을 금지시킨다는 가정이에요. 이론상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고가주택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세요? 고가주택. 어느 정도? 9억 원 이상이요? 10억이요? 아, 그래요? 그 기준을 적용하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9억 원짜리 주택에 입주하려고 그러면 저소득층은 자기 생애에서는 힘든 일이에요. 무슨 복권이 당첨되지 않고서는 9억 원짜리 주택에 언제 입주하겠어요, 그거. 1년에 버는 돈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고가고 저가의 구분 기준은요, 이게 13평 기준이에요. 이게 미국 애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13평 이상이면 고가고 13평 미만이면 저가란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9억 원 이런 거 잣대를 들이미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이렇게 주거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주택 규모가 8평, 11평짜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잠실 시흥에 가면요. 8평, 11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예전 공급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8평짜리는 기름 보일러를 설치해 줬고요. 11평짜리는 연탄 보일러 설치해 준 거예요. 8평짜리 기름 보일러 준 거는 걔네는 연탄 쌓아둘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보일러 설치해 준 거예요. 홍콩의 아파트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근데 우리는 지금은 8평, 11평짜리라는 게 참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방 한 칸 살던 시절에는 8평짜리, 11평짜리도 좋은 주택인 거예요. 그죠? 방 한 칸 사는 사람에게는 방 2칸짜리가 굉장한 주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살던 사람이 이게 증가한 거예요. 뭐가? 자, 소득이 증가하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을 내가 소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농가주택이 좀 있었고요. 연못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재개발되면서 여기 이렇게 호수공원이 이렇게 들어서고요. 여기 얘네들이 없어지고 여기에 주택이 이렇게 한 15평에서 18평짜리 주택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얘들이 공급되면서 자,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소득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가겠죠.
그 원래 여기 저가주택,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살고 있던 주거지역인데 얘네가 뭐가 돼서 재건축, 재개발돼서 지금은 조금 더 소득이 높은 계층이 입주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상향여가라고 그래요. 무슨 여가? 상향여가. 자, 그러면 8평짜리, 11평짜리 살던 사람들이 이주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빈집이 발생했겠죠. 그러면 시 외곽 쪽에 살고 있는 방학간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 이동을 하고 싶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공간은 신축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어디서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하고 비어있는 데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겠죠. 그거를 무슨 여가를 한다? 그걸 하향여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향여가, 그 다음에 무슨 여가가 있다? 하향여가. 자, 그러면 뒤에 가시면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이라고 돼 있죠. 자,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뭐를 주거분리라고 한다? 이게 도시화 또는 산업화 등의 과정을 거쳐서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하고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걸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지금같이 이렇게. 자, 이게 새로 주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이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는 거고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거분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 가면 혹시 저기 그 잠실 쪽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있는 거 아시나요? 게다가 예전에 우리가 그쪽 지역이 원래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올림픽을 치르면서 선수촌이 필요해서 일부를 개발해가지고 올림픽 선수촌으로 쓰고 나중에 일반 분양한 거예요. 시세가 지금 한 20억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동네가 다 이렇게 아파트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아파트도 있지만 이면에는 여전히 단독 다세대가 존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개발할 수 있지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뭐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나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민영이 있고 임대가 있잖아요. 그 안에 경계가 있다 없다? 안에 경계가 존재해요. 그렇게 분리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주거분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럴 때 거기 여러분들의 그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여가작용에 의한 주거분리라고 돼 있죠. 자,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자, 경계가 있고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고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어요. 이 경계라는 거는 도로라든가 담장 등을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고급 주택이 있죠. 여기 무슨 주택이 있어요? 저급 주택이 있으면 얘는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존재하고요, 얘는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존재를 해요. 여기 만약에 고급 주택이 5억짜리잖아요. 근데 한 5천 정도에 대한 주택 개량 비용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개량 후의 가치가 한 6억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더 크죠.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정해 외벽화가 있는 거예요. 주거 환경의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들인 것 이상의 가치 상승이 발생해요. 그럼 이 지역에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에 신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이 지역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저급 주택은 만약에 같은 5억짜리고 5천의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 한 5억 2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여기는 부의 외벽화가 존재해요.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다가 돈을 투자해도 가치의 상승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계속 무슨 지역으로 남게 돼요? 저급주택 지역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경계에 있는 고가주택이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가 돼요. 그 왜 할인돼서 거래가 되냐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요, 대부분 소음도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조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 가면 강북의 대표적인 부촌 중에 하나인 성북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그 서울 시내에서 소음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 거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조용한 거예요. 거기서 누가 뭐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잖아요. 근데 저손이 살고 있는 데는 우리가 뭐 사람 사는 거라고 그래서 뭐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뭐 싸우는 소리 들리고 개 짖는 소리 들리고 뭐 애들 뛰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울려 노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놀자고 자꾸 오죠. 그럼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저가주택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증이 되죠. 그죠? 길 하나 건너면 마트, 공원 다 쉽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 바꿔서 틀린 거 고를 때 이거 바꿔서 내면 틀린 거예요. 얘는 할증, 얘는 뭐가 된다? 할인.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에 대한 주택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이주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주택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싸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걸 인수하고 들어가요. 이걸 침입에 의한 하향여가라고 그래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경계가 안으로 확산이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안으로 확산이 쭉 되면은 고소득의 주거지역이 저소득의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우리가 계승 또는 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거분리하고 여가작용에는 침입과 계승의 논리가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하겠죠.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천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원주민이 교체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 과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안에도 나와 있어요.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날 때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되고요. 반대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이 돼서 거래될 것이다. 문장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도시 전체에서는 발생해도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 불량주택 문제라고 있죠. 불량주택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요. 이게 낮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소득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실패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왜 8평짜리, 11평짜리 주택 얘기했었죠. 네. 이런 주택이나 아니면 판잣집이나 이런 애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안 돼요. 거래가 되죠. 얘들도 매매가 있고 전세 있고 월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공급자에 의해서 시장 가격을 매개로 해서 거래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량주택이라는 얘기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가가 돼서 소득이 낮은 계층이 이쪽으로 이주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소득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집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런 걸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화되고 불량화되니까 무슨 주택? 불량주택이 발생한 거예요. 소득이 낮아서. 그러면 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인을 제거하면 되니까 소득을 높여주면 돼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세를 살고 있을 때 있죠. 전세 월세. 그때 집에 무슨 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근데 만약에 내 집을 처음 마련을 하면 한 번 더 쑥을 닦고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평수가 넓어가면은 사람들이 뭐를 해요? 안에 채워놓기 시작하죠. 인테리어도 생각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이제 벌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요. 미술품 이런 거. 아시죠? 미술품 이제 거꾸로 걸어놓더라도 하나 걸어놓고 쫙 감상하고 있고, 그럼 옆집 여자가 같이 놀러 와서 그거 보고 같이 감상하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높여주면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얘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지역에 저수지에 주거 있잖아요. 얘네 싹 밀어버리죠. 그럼 이 사람들은 도시 곳곳으로 흩어져 갖고 또 다른 불량 주거지를 또 양산을 해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뭘 높여주면, 소득을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가에 대한 거 불량주택 거기까지 하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공공주택, 조세 그리고 투자로 같이 쉬었다 들어오십시오.